안녕하세요. 교차검증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설계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예정되지 않은 반전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의 핵심 숫자 바로 0.73%.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역대 가장 아슬아슬했던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0.73%라는 결과는 순수한 민의의 반영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였을까? 이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전투표라는 시스템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거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그 허점에 대해 우려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음모론이라는 딱지 아래 묻혀버렸죠.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모든 데이터는 중앙 서버로 집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조작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쏠리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과를 예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졌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3월 3일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갑작스럽고 드라마틱한 방식이었죠. 바로 그 순간부터 만약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이 엇나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일화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미세하게 변동하고 특히 TK 지역과 수도권 일부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표의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표 당일 밤 우리는 TV 화면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프가 꺾이며 역전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0.73%라는 숫자로 남은 기묘한 반전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 패배한 이재명 후보는 예상과 달리 재검표 요구는커녕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퇴장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도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승자도 패자도 이 결정적인 선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단일화 전후 여조의 비정상적 변동성,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극단적인 지지율 차이, 패배 후보 측의 이례적인 재검표 청구 포기, 선관위 핵심 인사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내부 문건 유출 의혹, 그리고 모두의 깊은 침묵. 이 모든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기묘한 흐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2년 대선의 이 기묘한 결과를 이해하려면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선거라는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이번엔 도미니언 그리고 그와 얽힌 국제 선거 조작 네트워크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표를 던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가 어떻게 집계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 결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구조의 싸움입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도미니언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뒀지만 개표기, 서버, 소프트웨어 등 미국 선거 시스템 깊숙이 관여해왔고 이미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으로부터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문제였을까요? 도미니언 같은 시스템은 종종 국제적인 선거 감시 네트워크와 함께 움직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 A웹이 거론됩니다. 한국의 선관위가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USAID와 협력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를 지원하고 감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좋은 명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선거 시스템과 기술을 각국에 도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도미니언 같은 시스템이 은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이 된다고 의심합니다.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였을까요? 놀랍게도 도미니언 장비와 관련된 물류 이동에 대한항공이 경유지로 사용된 정황, 이른바 코리안 에어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이나 조작 실험의 무대였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심지어 관련 장비 운반 항공편 탑승자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가 삭제되고 그 명단 상단의 인물이 중국 방문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이 반복될 때 우리는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콩고, 필리핀, 멕시코 등 A웹이 개입하거나 도미니언 시스템이 사용된 여러 나라 선거에서 이상한 데이터 흐름이나 결과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표준화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 선거 시스템을 특정 세력이 통제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도미니언 이슈는 아직 공식적으로 터지지 않았을까요? 첫째, 미국이 이 카드를 중국과의 협상용으로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중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에 따라 미중 혹은 한 중간의 외교적 파국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카드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 내부에서의 프레임 전환 시도도 있었습니다. 초기 일부 언론에서 계엄 관련 보도가 나왔다가 삭제되고
이후 특정 매체가 이를 자극적으로 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슈의 본질보다는 신빙성 논란, 가짜뉴스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엔 그런 주장은 음모론이거나 가짜뉴스였다는 인상만 남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거나 메신저를 공격하며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박선원 같은 인물은 왜 그토록 특정 인물들의 행방을 찾으려 했을까요? 왜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를 방문했던 요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보를 캐물었을까요?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대체 무엇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던 걸까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니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말. 어쩌면 그 이면에는 이 의혹이 반드시 없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미니언과 선거 조작 의혹은 아직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카드가 존재하며 언제든 국제 정세의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공개되면 전쟁이, 미국에서 적시에 공개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뀔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이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긴 호흡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복잡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특정 언론은 이를 술자리 해프닝으로 규정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표현했던 계엄은 대다수 국민은 놀랐지만 일어나니 상황이 끝나버린 황당하게 끝난 계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방부, 행안부 등 핵심 라인이 일제히 긴급 통제 상태에 들어갔고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전파가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의 중심인 선관위 연수원, KBS 등 다수 언론은 이곳에 계엄군과 경찰 병력이 집결했다고 최초 보도했습니다. 이후 시사아이에는 당시 연수원에 있던 선관위 교육생과 민간인 등 약 90여 명이 사실상 감금 상태였으며 사복 차림의 무전기를 든 정체불명의 인원들에 의해 숙소 밖출입이 통제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선관위 측은 계엄군은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고 무전기를 든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목격자 증언 및 다른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연수원이 과거 외국인 숙소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이낸스투데이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당시 연수원에 있었던 인원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며 이후 다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이송되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국적이나 이송 목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도를 근거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보도 직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례적으로 디도스 공격과 압수수색 등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가짜뉴스를 내보내도 별다른 제재가 없던 언론사가 이 보도 이후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묘한 연결고리.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12월 3일과 4일 같은 시점에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도 A웹이 관여한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일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글로벌 선거 시스템 테스트 또는 연동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계엄 발령 시각과 선관위 연수원 사건 그리고 가나의 사전투표. 이 세 가지 사건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흥미롭게도 가나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재선에 성공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언론은 계엄은 음주 해프닝, 해커 체포는 음모론,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신뢰할 수 없는 가짜뉴스 라는 프레임을 반복해서 주입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성향 유튜버들조차 선을 넘는 주장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고 결국 대중의 기억 속에는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소문이나 루머로 희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계엄군 집결, 약 90여 명의 신원과 행방에 대한 의혹, 가나 대선 사전투표와의 기묘한 시간적 일치, 특정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이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선관위 연수원 사건이나 도미니언 관련 의혹이 한국에서 먼저 폭로되면 이는 곧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심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미국과의 조율하에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계엄이 단순 해프닝이었다는 말, 가나 대선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말, 중국인 해커는 음모론이라는 말. 이 모든 주장은 어쩌면 그날 벌어진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대한 서사 프레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기억을 지우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대선의 0.73% 반전부터 도미니언, A웹, 계엄 사태, 그리고 가나 선거까지 서로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관련된 핵심 인물들은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후 걱정하는 지지자들에게
이미 이기고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서 이겼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 속이 타들어가도 대통령은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중함일까요? 아니면 폭로가 곧 전면전이 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전략적으로 봉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2022년 대선 당시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의 반응입니다. 역대급 초박빙 패배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선거 직후 제기된 이상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의혹에도 별다른 해명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 인정이나 승복이 아니라 어쩌면 침묵이라는 선택이 구조적으로 강요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치 빼앗긴 대통령 자리를 되찾으려는 듯 정권 초기부터 정부 정책과 인사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탄핵 동력을 쌓아왔고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탄핵 판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이 말을 아끼자 그 빈 공간은 다른 목소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언론은 해프닝과 음모론 프레임을 퍼뜨렸고 내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분열을 조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을 찾으려는 국민들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만든 공백은 진실 규명의 공간이 아니라 의심과 분열, 혼돈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질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통해 진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침묵은 과연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고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굴복의 표현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명확히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이자 정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요란한 주장보다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 더 선명하게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폭로와 전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침묵을 선택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침묵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일지 스스로 질문하고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조차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교차 검증이었습니다.